꺼져, 씨발 좋게 말할 때. 쨍그랑 깡패의 발길질에 낡은 양은 소티 찌그러지며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진하게 우러난 돼지뼈 국물이 시궁창보다 더러운 골목 바닥을 허망하게 적셨다. 평생을 바쳐 끓여낸 할머니의 자부심이 역겨운 오물과 뒤섞이는 순간이었다. 철거를 앞둔 부산 해운대의 잊혀진 골목, 태상그룹의 철거 용역 깡패, 마동철과 그 일당은 마지막까지 버티는 늙은이의 희망을 짓밟는 중이었다. 내일 모레 관짝 들어갈 노인네가 뭘 안다고 버텨. 이 땅값이 얼만 줄은 알아. 마동철이 할머니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비명을 지르며 휘청이는 할머니의 눈에 절망이 고였다. 그때였다. 가게 가장 구석 어둠과 하나가 된 듯 조용히 식사를 하던 여자의 젓가락질이 멈췄다. 늦은 밤 허름한 제복 위에 값싼 점퍼를 걸친 채 혼자 국밥을 먹던 신임 순경 한서진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텅 빈 국밥 그릇과 바닥에 쏟아진 국물을 번갈아 보았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일었다. 마동철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어이, 거기 경찰 아가씨. 혼자 맛있는 거 처먹으니까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 아니면 우리가 무서워서 오줌이라도 지리는 중인가. 그의 부하들이 음흉한 웃음을 터뜨렸다. 마동철은 보란듯이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한서진의 머리 위로 그것을 기울이려 다가왔다. 경찰 제복 입었다고 뭐라도 된 것 같아. 오늘 내가 내 머리에 술도 좀 부어주고 경찰이 얼마나 하찮은지 가르쳐줄게. 모욕감, 그리고 멸시. 소주 방울이 그녀의 정수리 위로 떨어지려던 바로 그 찰나.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한서진의 세상에서 깡패들의 저속한 웃음소리도 할머니의 흐느낌도 멀리서 들려오던 파도 소리도 모두 사라졌다. 오직 그녀 자신의 심장 박동과 차갑게 식어가는 피의 흐름만이 느껴졌다. 봉인했던 과거 피와 화약, 냄새가 뒤섞인 전장의 기억이 망령처럼 되살아났다. 암살자, 은영. 그녀가 죽여버렸다고 믿었던 또 다른 자신의 이름이었다. 그선. 한서진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뭐 이 씨발년이? 마동철이 인상을 찌푸리는 순간 한서진은 손에 들고 있던 쇠젓가락을 그대로 그의 손등에 내리꽂았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젓가락이 그의 손뼈를 뚫고 테이블에 박혔다. 끄악! 마동철의 입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그의 턱을 한서진이 손바닥으로 강하게 올려쳤다. 목뼈가 어긋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의식이 끊겼다. 이 모든 것이 1초도 걸리지 않았다. 뭐야? 당황한 부하 하나가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한서진은 몸을 살짝 비켜 그의 팔을 잡아챘다. 그리고는 그의 팔꿈치 관절을 어깨 위로 들어 올려 자신의 체중을 실어 그대로 눌러버렸다. 우두둑 팔이 반대 방향으로 꺾이며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가 골목을 울렸다. 마지막 남은 놈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다. 한서진은 국밥 그릇을 걷어찼다. 사기 그릇은 총알처럼 날아가 정확하게 그의 뒤통수를 가격했다. 쨍 하는 파열음과 함께 남자는 앞으로 고꾸라졌다. 정적, 가게 안은 시체처럼 조용해졌다. 할머니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만 뻐끔거렸다. 불과 몇 초 전까지 자신을 위협하던 건장한 사내 셋이 피와 신음 속에서 나뒹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방금까지 조용히 국밥을 먹던 가녀린 여경이 서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에 박힌 젓가락을 무심하게 뽑아냈다. 그리고 피가 묻은 끝을 자신의 옷에 닦아내며 아직 의식이 남은 깡패에게 다가갔다. 쓰레기는 스스로 깨끗해지지 않아. 누군가는 치워야지.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도, 두려움도, 승리의 희열도 없었다. 오직 방금 막 지루한 임무를 끝낸 사냥꾼의 공허하고 서늘한 눈빛만이 존재했다. 그때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순찰차 한 대가 골목 어귀에 멈춰섰다. 늦은 교대 시간을 걱정하며 그녀를 찾아 나선 파트너 박상욱 경사였다. 그는 눈앞에 펼쳐진 지옥도 같은 광경과 그 한가운데 서 있는 그의 가녀린 후배를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자신의 파트너가 사실은 인간의 형상을 한 재앙,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공포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지구대로 복귀하는 순찰차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다. 박상옥 경사는 흘깃흘깃 룸미러로 한서진의 얼굴을 살폈지만 그녀는 방금 전 지옥도를 연출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한 표정으로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15년 경찰 생활 동안 수많은 범죄자와 마주쳤지만 오늘처럼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듯한 서늘함을 느낀 것은 처음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다. 군더더기 없는 움직임 급소를 향한 정확하고 무자비한 공격. 그것은 생존과 살상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극한까지 단련된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기술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어리고 가녀린 후배로 볼 수 없었다. 그녀는 아름다운 꽃의 형상을 한 잘 벼려진 비수 그 자체였다. 사건 현장은 순식간에 몰려든 지원 인력과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마동철은 손뼈가 으스러졌고 다른 한 명은 팔이 탈구되었으며 마지막 한 명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은 채 들것에 실려 나갔다. 이 모든 참상의 원흉인 한서진은 구석에서 담담하게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때 고급 세단 한 대가 요란한 경광등을 무시하며 현장 통제선 바로 앞에 멈춰섰다. 채서 내린 것은 강력계 형사 조항일이었다. 그는 관할 구역 순경들을 아래로 훑어보는 오만한 눈빛, 경찰 월급으로는 어림도 없을 명품 시계, 그리고 온몸에서 풍기는 역겨운 부패의 냄새를 가진 남자였다. 그는 단순 폭행 사건을 처리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구역에서 돈을 상납하던 자산이 망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행차한 것이었다. 그는 널브러진 마동철 일당을 혀를 차며 한 번 쳐다본 뒤 곧장 한서진에게로 향했다. 당신이 한서진 순경? 조한길이 위아래로 훑으며 물었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의심이 가득했다. 이 가녀린 몸으로 저 짐승 같은 놈들 셋을 이 꼴로 만들었다고 젓가락이랑 국밥 그릇으로 지금 나랑 영화 찍자는 건가? 정당방위였습니다. 피의자들이 먼저 흉기 소주병을 들고 위협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거하여 최소한의 물리력으로 제압했을 뿐입니다. 한서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교과서적인 답변을 내뱉었다. 그녀의 흔들림 없는 눈빛과 평온한 태도는 오히려 조항일의 신경을 긁었다. 그는 공포나 복종에 익숙한 인간이었다. 하지만 눈앞에 이 어린 여경에게서는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마치 감정 회로가 제거된 인형을 마주한 듯한 불쾌감이 그의 속을 뒤틀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신참이 아님을 직감했다. 최소한의 물리력이라. 조한길이 비웃으며 중얼거렸다. 그는 더는 묻지 않고 돌아섰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채 올라탄 그는 곧바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나다. 해운대 지구대 신참 여경 하나 뒷조사 좀 해봐. 이름은 한서진. 경찰대를 나왔다는데 뭔가 이상해. 파일이 너무 깨끗해. 마치 일부러 만든 것처럼. 과거, 기록, 가족관계 뭐든 좋으니까 샅샅이 털어봐. 그 시각 한서진은 지구대에서 사건 경위서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박상국 경사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왔다. 한순경, 아까 그거 대체 어디서 배운 거야? 호신술 학원이라도 다녔나? 합기도를 조금 배웠습니다. 한서진의 짧은 대답에 박 경사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그가 본 것은 합기도 수준이 아니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기술이었다. 그는 그녀가 그어놓은 보이지 않는 선을 넘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스스로를 철저히 고립시키고 있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조한길의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전화를 건 정보원의 목소리는 흥분과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형사님, 이거 보통 물건이 아닙니다. 한서진 경찰대 수석 졸업은 맞는데 입학 이전의 모든 기록이 국군기무사령부의 3급 기밀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조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졸업 후 2년간의 행적이 아예 없습니다. 주민 기록, 출입국 기록, 금융 기록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2년 동안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 같습니다. 뭐라고? 조한길의 눈이 가늘어졌다.
국가 기밀 존재하지 않았던 2년 부패의 냄새를 쫓던 그의 코끝에 이제는 피비린내 나는 거대한 음모의 냄새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는 컴퓨터 모니터에 떠있는 한서진의 완벽 카리만치 깨끗한 인사 기록 카드를 노려보았다. 사진 속 그녀는 천사처럼 맑게 웃고 있었다. 그는 그 위선적인 가면, 뒤에 숨겨진 괴물의 실체를 제 손으로 벗겨내고 말겠다고 다짐했다. 그것이 자신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조한길의 집요한 의심은 곧 노골적인 괴롭힘으로 변질되었다. 그는 한서진의 순찰 구역에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 사소한 꼬투리를 잡으며 그녀를 압박했다. 순찰차의 타이어 공기압을 지적하거나 근무 일지가 부실하다며 트집을 잡는 시기였다. 지구대 내부에는 그녀가 과잉 진압으로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려 그녀를 고립시키려 했다. 그의 의도는 명백했다. 계속해서 긁고 자극해서 그녀가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한서진은 그의 의도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괴롭힘에 기계처럼 완벽하고 사무적으로 대응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마치 성가시게 지저대는 개를 바라보는 사자처럼 그녀는 조용히 조한길의 모든 행동 패턴과 습관, 그리고 그 너머의 불안과 초조함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의 침묵은 조한길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사냥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은 거대한 거미줄에 스스로 기어 들어가는 나방에 불과했다. 마침내 조한길은 선을 넘었다. 야간 근무를 마친 한서진이 차를 몰고 퇴근하자 그는 미행을 시작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는 자신이 완벽한 추적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가 사냥감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사냥감이 파놓은 함정으로 유인되고 있다는 사실을. 한서진의 차는 그녀의 집이 아닌 인적이 끊긴 부산항 부두의 낡은 창고 지역으로 향했다. 컨테이너들이 미로처럼 얽혀있고 가로등 불빛마저 드문드문 끊겨 완벽한 어둠을 만들어내는 곳. 한서진의 차가 멈추자 조한길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채서 내렸다. 드디어 이 계집의 꼬리를 잡았다고 확신했다. 그가 그녀의 차로 다가가 거만하게 운전석 창문을 두드렸다. 한순경, 여기서 뭐 하나? 길이라도 잃었나? 아니면 은밀한 취미라도 있는 건가? 창문이 소리 없이 내려갔다. 하지만 그녀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조한길 형사님, 올해 48, 슬의 딸 하나, 조민지 21살, 현재 영국 런던에서 미술 유학 중 학비가 만만치 않겠더군요. 조한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내년 지금 무슨 광간리 오션, 브리지 호텔 지하 2층, 불법 사설 카지노, 매달 태상그룹에 비자금을 세탁해주고 받는 돈이 꽤 짭짤하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지난달 필리핀에서 밀반입한 마약을 유통시킨 대가로 받은 5억 원은 잘 받으셨는지. 한서진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사실만을 나열하고 있었다. 조한길은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자신의 가장 깊숙한 비밀, 오직 자신과 태상그룹의 핵심 인물 몇몇만이 아는 범죄 행각을 그녀가 낱낱이 꿰뚫고 있었다. 스위스 은행에 있는 차명 계좌 끝번호가 4077. 그 돈으로 따님 유학 생활이 풍족한 모양입니다. 따님이 아버지가 어떤 돈으로 자신을 뒷바라지하는지 알게 되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한서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동자는 칠흑보다 더 깊고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눈빛 앞에서 조한길은 깨달았다. 자신이 마주한 것은 신참 여경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언제든 그 목줄을 끊어버릴 수 있는 절대적인 포식자였다. 역할은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내 주변을 다시 한번 맴돌면 한서진이 마지막 경고를 뱉었다. 그땐 스위스가 아니라 북망산천으로 송금하게 될 겁니다. 내 돈이 아니라 당신 목숨을. 그녀는 말없이 차창을 올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홀로 남겨진 조항일은 한겨울 밤바다보다 더 차가운 공포에 사로잡혀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단축 번호를 눌렀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이사님, 접니다. 조한길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 계집 보통이 아닙니다. 경찰이 아닙니다. 그녀는 괴물입니다. 해운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빌딩 펜트하우스. 태상그룹이라는 금빛 명패가 위압적으로 빛나는 그곳에서 부산의 밤을 지배하는 진짜 어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무실의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마치 권태준 회장의 발 아래에 놓인 보석처럼 반짝였다. 그는 최고급 시가를 태우며 방금 전 자신의 앞에 기어들어와 모든 것을 보고한 조항일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고 있었다. 조항길의 얼굴에는 비굴한 공포가 역력했다. 그래서 그 계집 하나 처리 못해서 내 앞에서 이따위로 낑낑거리고 있는 건가. 권태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냉혹함이 서려 있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그녀는 보통이 아닙니다. 제 모든 것을, 아니 회장님과 관련된 사업까지 전부 꿰뚫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조항길이 바닥에 머리를 조아릴 듯 외쳤다. 권태준의 옆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최강혁 이사의 미간이 희미하게 찌푸려졌다. 그는 권태준 회장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자 가장 튼튼한 방패였다. 특수부대 장교 출신으로 그의 손은 피와 배신으로 굳어 있었다. 회장님, 조 형사의 말이 허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강혁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단순한 경찰이라면 태산의 자금 흐름과 스위스 계좌의 존재를 알 리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녀가 보여준 제압 기술은 일반적인 경찰의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자입니다. 국가기관 소속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태준은 씨가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연기가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유리창에 부딪혔다가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의 눈빛은 조항일의 공포나 최강혁의 분석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오직 자신의 완벽한 제국에 나타난 작은 흠집 성가신 벌레 한 마리에 대한 짜증만이 가득했다. 해운대 재개발 사업은 그의 수권이자 그의 제국을 한 단계 더 확장시킬 발판이었다. 그 위대한 계획에 감히 돌을 던진 자는 누구든 용서할 수 없었다. 국가기관 그래서 뭐, 이 부산 땅에서 나 권태준의 허락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국가는 없다. 그는 잿더리에 시가를 비벼끄며 최종 결정을 내렸다. 그의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곤 했다. 초에 있사. 벌레는 알을 낳기 전에 밟아 죽여야지. 그 계집에 대해 전부 알아내. 누구인지 뭘 원하는지. 돈으로 길들일 수 있는 년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밟아 으깨야 하는 년인지. 알겠습니다, 회장님. 만약 길들일 수 없다면 시끄럽지 않게 처리해. 사고 사든 실종이든. 이 바닥에서 경찰 하나 사라지는 것쯤은 파도 소리에도 묻히는 법이지. 권태준의 지시는 살인에 대한 허락이었다. 최강혁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의 소형 무정이를 향해 나지막이 명령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차가웠다. 이 팀 비상 소집, 목표 식별 코드 백목련, 해운대 지구대 소속 한서진 순경, 지금부터 24시간 밀착 감시 및 동선 보고, 제거 승인 대기. 그의 명령 하나에 보이지 않는 거미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두운 오피스텔의 해커는 국가 보안망을 우회하며 한서진의 봉인된 파일을 해체하기 시작했고, 거리의 감시팀은 그녀의 순찰차 뒤에 유령처럼 달라붙었다. 태상그룹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마침내 이빨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그 시각 한서진은 순찰차 안에서 캔커피를 마시며 파트너인 박상욱 경사의 시시껄렁한 농담을 듣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서 자신을 향한 치밀하고도 잔혹한 사냥이 막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태상그룹의 감시망은 한서진의 삶을 샅샅이 훑었지만 먼지 한 톨 찾아낼 수 없었다. 그녀의 사생활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깨끗했다. 친구도 연인도 없었다. 퇴근 후 그녀가 유일하게 향하는 곳은 부산대학교 병원의 심장질환 병동이었다. 그곳에 그녀의 세상 전부이자 그녀가 인간으로 살아가려는 유일한 이유가 있었다. 남동생 한서준,
20살의 청년은 희귀 심장병으로 심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 미세한 통증을 느끼면서도 그는 언제나 누나를 향해 햇살처럼 밝게 웃었다. 누나, 또 왔어. 밤새 힘들었지. 저번에 순찰 돌다가 고양이 구해줬다는 얘기 더 해줘. 한서진은 동생의 침대 옆에 앉아 사과를 깎았다. 그녀의 손에서 과도는 더 이상 살상 무기가 아니었다. 오직 동생을 위한 애정의 도구였다. 암살자 은영의 차가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동생을 걱정하는 평범한 누나의 따뜻한 눈빛만이 남아있었다. 별일 없었어. 그냥 어제는 취객이 좀 많았고. 에이, 재미없게. 누나가 범인 잡는 얘기가 제일 재밌는데 막 악당들 날아다니고 누나는 영화배우처럼 싹 다 제압하고 서준의 천진난만한 말에 서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동생이 상상하는 영웅적인 경찰의 모습과 자신이 걸어온 피로 얼룩진 길 사이에 아득한 거리를 느꼈다. 수억 원에 달하는 이식 수술비. 그것이 그녀가 사람을 죽이는 기술을 봉인하고 월급 250만 원의 순경이 된 이유였다. 동생의 생명. 그것은 그녀의 가장 신성한 임무이자 동시에 그녀를 묶고 있는 가장 연약한 족쇄였다. 최강혁은 동생의 존재를 확인한 순간 사냥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완벽한 요새에도 반드시 약점은 존재하는 법. 그는 직접 움직였다. 며칠 후 병원 측으로부터 한서진에게 연락이 왔다. 태산그룹이 설립한 태산장학재단에서 한서준의 해외 원정수술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기적 같은 소식이었다. 의사는 흥분된 목소리로 이 행운에 대해 설명했지만 한서진의 귀에는 그 모든 말이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이것은 선의가 아니었다. 목줄이었다. 우리는 내 동생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 감히 우리의 심기를 거스르면 이 모든 것은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이다. 라는 무언의 협박. 그녀는 태어나 처음으로 진정한 무력감을 느꼈다. 수많은 적을 암살하고 전장의 지옥을 헤쳐나왔지만 이 교묘하고 잔혹한 올감이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수술을 거절하면 그녀는 제 손으로 동생의 희망을 끊어버리는 것이 된다. 수술을 받아들이면 그녀는 태상그룹의 개가 되어 평생을 복종하며 살아야 한다. 그날 밤 한서진은 텅 빈 해운대 백사장을 정처 없이 걸었다. 차가운 파도가 그녀의 발목을 적셨지만 심장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와 절망을 식히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녀는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내리쳤다.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는 비명이 안에서부터 터져나왔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다. 발신자는 최강혁이었다. 한서진 순경님, 태산그룹의 최강혁 이사입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뱀처럼 부드럽고 차가웠다. 동생분의 좋은 소식 들었습니다. 우리 태사는 지역사회의 인재를 돕는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한 순경님께서도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의 평화를 위해 잘 협조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협조. 그 단어는 그녀의 심장에 박힌 비수였다. 최강혁은 선택지를 주지 않았다. 그저 확인했을 뿐이다. 그녀가 이미 자신의 거미줄에 걸린 나비라는 사실을. 최강혁의 전화를 끄는 한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휴대폰을 쥔 손이 분노와 무력감으로 가늘게 떨렸다. 놈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동생의 생명이라는 목줄을 쥐고 흔들면 자신이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그녀를 완벽하게 사육할 수 있다고, 개처럼 길들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앞으로 과거의 망령이 스쳐 지나갔다. 중동의 흙먼지 속 작전이 실패하며 무고한 아이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가던 모습. 그리고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떠넘기고 돌아섰던 국가라는 이름의 냉혹한 배신. 그녀는 그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를 죽였다. 암살자 은영을 묻어버리고 평범한 경찰 한서진으로 다시 태어났다. 동생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 더는 누구의 피도 묻히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런데 놈들이 감히 그 마지막 보루를 건드렸다. 동생의 생명을 담보로 그녀의 영혼마저 지배하려 들었다.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건 복종이겠지. 공포에 질려 무릎 꿇는 암캐의 모습을 보고 싶겠지. 그녀는 모래사장을 손으로 움켜쥐었다. 손톱 밑으로 파고드는 모래의 감촉이 고통스러웠지만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너희들은 실수를 했어. 너희들이 건드린 건 가녀린 희망이 아니야. 지옥의 문고리를 잡아당긴 거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절망과 슬픔으로 흔들리던 동공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초점을 찾았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도망자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은 자가 마지막으로 내리는 결의 모든 것을 파괴해서라도 단 하나를 지켜내려는 자의 살기였다. 평범한 삶을 꿈꾸던 경찰 한서진은 파도 소리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 국가가 만들어낸 최악의 살인 병기 암살자 은영이 긴 잠에서 깨어났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의 움직임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침대 밑 마룻바닥에 숨겨진 공간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가죽 케이스 하나가 잠들어 있었다. 그녀가 은영이었던 시절의 유일한 흔적, 케이스를 열자 특수합금으로 제작된 몇 자루의 비수와 머리카락보다 얇은 와이어,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가 담긴 작은 유리병 몇 개가 차가운 빛을 발했다. 이것들은 그녀가 국가에 반납하지 않은 자신만의 보험이었다. 그녀는 익숙한 손길로 비수한 자루를 집어들었다. 마치 자신의 일부를 되찾은 듯 무기는 그녀의 손에 완벽하게 감겼다. 그녀는 케이스 가장 깊숙한 곳에 있던 위성 전화를 꺼내 전원을 켰다. 단 하나의 번호만이 저장된 세상, 어디에도 기록이 남지 않는 유령 전화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기계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누구지의 나라 은영.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다. 상대방은 놀란 듯했다. 은영, 넌 죽은 줄 알았는데 이 번호는 어떻게? 묻지 마. 새로운 장부가 필요하다. 목표는 부산에 서식하는 큰 뱀 한 마리. 그 뱀의 비늘 한 조각까지 전부 긁어 모아줘. 비용이 비쌀 거다 유령. 한서진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다. 얼마든지. 이자는 그놈들의 피로 받게 될 테니. 전화를 끄는 그녀는 창가에 서서 동생과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동생. 그녀는 사진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다. 서준아, 누나가 다시 악마가 되어야 할 것 같아. 하지만 약속할게. 이번에는 내가 그 악마의 목줄을 쥘 거야. 너를 지키기 위해서. 그녀의 눈동자는 도시의 야경을 비추며 맹수처럼 번뜩였다. 복수는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동생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유일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며칠이 흘렀다. 한서진은 태상그룹의 목줄을 받아들인 듯 보였다. 그녀는 묵묵히 순찰을 돌았고 마주치는 조항길에게는 의례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에 조항길은 오만함과 승리감에 도취했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힘의 일부라는 사실에 취해 감히 자신에게 덤볐던 하찮은 여경을 마음껏 비웃었다. 그는 몰랐다. 사자의 침묵은 복종이 아니라 사냥을 시작하기 전에 숨고르기라는 것을. 밤이 되면 한서진은 경찰이 아닌 은영이 되었다. 그녀의 낡은 원룸은 거대한 악의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쟁 지휘본부로 변했다. 유령 정보원으로부터 암호화된 파일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조항길의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었다. 불법 카지노의 비밀, 장부 뇌물을 받는 순간이 찍힌 CCTV 영상, 최강혁 이사와의 모든 통화 기록, 그리고 그의 내연녀와 딸의 신상 정보까지. 그녀는 완벽한 무기를 손에 쥐었다. 이제 반가쇠를 당기는 일만 남았다. 암살자의 복수는 정면 대결이 아니다. 적의 가장 단단한 갑옷이 아니라 가장 썩어 문드러진 환부를 도려내는 외과 수술이다. 그녀는 조항길을 직접 파괴하지 않는다. 그가 스스로 파멸하도록 만들 것이다. 첫 번째 단계는 그의 돈줄을 끊는 것이었다. 그녀는 조항길의 카지노에 태상그룹의 비자금이 유입되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 그리고 운반책의 정보를 부산의 또 다른 폭력 조직 칠성파의 익명으로 흘렸다. 굶주린 하이에나 떼에게 던져진 피냄새, 나는 고깃덩어리였다. 그날 밤 광안리 오션브리지 호텔 지하 2층은 지옥으로 변했다. 칠성파 조직원 수십 명이 들이닥쳐 카지노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금고에 있던 현금 수십억 원을 챙기는 것을 넘어 조한길의 구역을 점령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모든 것을 부수고 불태웠다.
조한길은 태산의 돈을 잃었고 자신의 왕국을 빼앗겼다. 하지만 불법적인 사업이었기에 경찰에 신고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완벽한 도간의 든쥐가 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그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었다. 그의 아내에게 익명의 소포 하나가 배달되었다. 소포 안에는 그가 내연녀와 호텔에 드나드는 사진이 담긴 USB 하나와 런던에서 유학 중인 딸 조민지의 일거수일투족이 찍힌 사진 수십 장이 들어있었다. 아빠의 죄는 딸이 대신 갚을 수도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 동시에 경찰청 내부 감사괴는 그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녹취 파일 하나가 이메일로 전송되었다. 내부 감찰이 시작되었다. 조한길의 세계는 안과 밖에서 동시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태산그룹은 잃어버린 돈을 책임지라며 그를 압박했고 아내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으며 동료들은 그를 벌레 보듯 피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편집증에 시달리던 그는 술에 절어 살았다. 그는 이 모든 재앙의 배후에 한서진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증거가 없었다. 지구대 복도에서 마주친 그녀의 평온한 얼굴은 이제 그에게 악마의 미소보다 더 끔찍하게 보였다. 마침내 그의 이성이 끊어졌다. 그는 비번이던 날 밤술에 취해 경찰서 주차장에서 한서진을 기다렸다. 그는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품 안에서 권총을 꺼내 들었다. 내년이지 네가 내 인생을 망쳤어. 그가 총구를 그녀의 이마에 겨누었다. 하지만 한서진의 눈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내 인생은 네가 망친 거야, 조 형사. 나는 그저 네가 만든 지옥을 볼 수 있도록 커튼을 열어줬을 뿐. 그녀는 말을 마침과 동시에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의 손목을 꺾어 총을 빼앗고 무릎 뒤쪽 급소를 가격해 그를 무릎 꿇렸다. 모든 동작은 1초 만에 이루어졌다. 그가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는 순간 주차장 입구에서 박상국 경사를 포함한 동료 경찰들이 달려나왔다.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만취한 베테랑 형사가 신참 여경을 총으로 위협하다 제압당하는 충격적인 모습이었다. 조한길의 파멸은 그의 손으로 완벽하게 마침표를 찍었다. 동료들에게 끌려가며 그는 악에 받쳐 소리쳤다. 한서진 저 년이, 저 악마 같은 년이, 하지만 그의 절규를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서진은 연약한 피해자의 얼굴을 한 채 차가운 눈으로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첫 번째 심판이 끝났다. 조한길의 몰락은 태상그룹에게는 사소한 손실에 불과했다. 그는 유용한 개였지만 언제든 대체할 수 있는 소모품이었다. 하지만 권태준 회장의 심기는 몹시 불편했다. 신참 여경 하나 때문에 자신의 개가 미쳐 날뛰다 스스로 파멸한 꼴이었다. 무엇보다 그 과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한서진은 조한길을 직접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그가 쌓아 올린 부패의 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만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꾼의 방식이 아니었다. 치밀한 전략가의 솜씨였다. 초의 이사, 그 계집애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냈나. 펜트하우스의 냉기 어린 침묵을 깨며 권태준이 물었다. 최강혁은 고개를 숙였다. 아직입니다, 회장님. 마치 유령 같습니다. 어떤 정보망에도 흔적이 잡히지 않습니다. 조한길에게 흘린 정보 역시 저희가 추적할 수 없는 경로를 통해 입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직접 사냥에 나서는 수밖에. 최강혁은 더 이상 한서진을 얕보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정면 대결은 그녀가 원하는 바일지도 모른다. 그는 전략을 수정했다. 그녀가 가진 정보의 출처, 그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를 먼저 끊어내기로 했다. 하지만 그가 거미줄을 수리하려 움직였을 때 거미는 이미 다른 곳에 새로운 돛을 치고 있었다. 한서진은 그들보다 항상 한 발 앞서 움직였다. 그녀는 태산이라는 거대한 괴물을 정면에서 뵐 수 없음을 알았다. 대신 그 괴물에게 피를 공급하는 수많은 혈관을 하나씩 끊어내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태산그룹의 자금 세탁을 담당하는 위장 무역회사 골드러시 트레이딩이었다. 유령 정보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는 회사의 모든 내부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경찰이나 국세청에 이 자료를 넘기지 않았다. 그런 방식은 너무 느리고 태산그룹이 권력으로 막아낼 수 있었다. 그녀는 더 교활한 방법을 선택했다.
한서진은 넘겨받은 자료 중 일부를 교묘하게 편집했다. 골드러시 트레이딩의 대표가 태산그룹의 자금을 횡령하고 있으며 경쟁 상대인 유성캐피탈의 내부 정보를 팔아넘기려 한다는 완벽한 가짜 증거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조작된 증거를 최강혁 이색에 익명으로 보냈다. 태산그룹의 편집증적인 의심과 잔혹한 내부 규율을 역이용하는 계략이었다. 결과는 즉각적이었다. 최강혁은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았다. 배신의 낌새는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그날 밤 골드러시 트레이딩의 대표는 부산항 앞바다의 차가운 물고기 밥이 되었다. 태산그룹은 존재하지도 않는 내부의 적을 처리하느라 스스로 가장 중요한 돈줄 중 하나를 잘라버린 셈이었다. 돈세탁 창구가 마비되자 태산의 자금 흐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두 번째 목표는 그들의 정치적 방패였다. 권태준 회장의 온갖 불법적인 사업에 면죄부를 발행해주던 지역구 국회의원. 한서진은 그의 숨겨진 내연녀와 마약 투약 사실을 알아냈다. 그녀는 이 정보를 대형 언론사에 제보하지 않았다. 태산의 압력으로 기사가 묻힐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대신 그녀는 자극적인 폭로로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한 유튜버에게 이 정보를 흘렸다. 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다.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존경받는 정치인은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마약 사범으로 전락했다. 태산그룹은 정치적 영향력의 상당 부분을 잃었다. 펜트하우스에서 권태준은 분노의 차소리를 질렀다. 대체 누구냐? 어떤 놈이 감히 내 제국을 흔드는 거냐?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에 그의 완벽했던 세계의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돈과 권력이 사라지고 있었다. 최강혁은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렸다. 그는 연기처럼 사라지는 유령과 싸우고 있었다. 그 시각 한서진은 순찰차를 타고 떠들썩한 기자들로 가득 찬 국회의원 사무실 앞을 무심하게 지나치고 있었다. 자신이 만든 혼돈을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복수는 뜨거운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계산이었다. 찾아내. 권태준 회장의 목소리는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낮고 뜨거웠다. 그의 완벽했던 펜트하우스는 박살난 크리스털 술병 조각과 값비싼 양주 냄새로 가득했다. 그의 얼굴에서 온화한 기업가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져 있었다. 탐욕과 분노로 일그러진 늙은 포식자의 맨얼굴만이 남아있었다. 전략도 배우도 다 집어치워 그 계집을 찾아 당장 내 눈앞에 대령의 산채로든 죽어서든. 왕의 분노는 곧 절대적인 명령이었다. 최강혁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진짜 이빨을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지금까지의 감시와 추적은 소꿉장난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지하 금고에 잠들어 있던 사냥개들을 풀어놓았다. 과거 그와 함께 피비린내 나는 분쟁 지역을 누볐던 전직 용병 출신들. 돈을 위해서라면 인간 사냥도 서슴지 않는 그림자 속의 전문가들이었다. 부산이라는 도시는 이제 거대한 사냥터로 변했다. 한서진은 올가미가 조여오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 순찰을 도는 내내 같은 검은색 세단이 100m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지구대 건너편 빌딩에서 유리창을 닦는 인부의 시선이 집요하게 자신을 향해 있었다. 도시의 모든 눈이 자신을 감시하는 듯한 기분, 나쁜 압박감. 그녀는 저기 전략을 바꿨음을 직감했다. 놈들은 더 이상 숨어서 그녀를 분석하지 않았다. 사방에서 포위망을 좁히며 그녀를 밖으로 끌어내려 하고 있었다. 공격은 그녀가 가장 약해지는 순간에 시작되었다. 동생의 병문안을 마치고 나온 병원 지하 주차장. 익숙한 공간의 공기가 평소와 달리 차갑고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가 자신의 차에 다가서는 순간 앞뒤에서 검은색 밴 2대가 순식간에 그녀의 퇴로를 막았다. 차 문이 열리고 소음기가 달린 권총과 특수 단검으로 무장한 4-5명의 사내들이 소리 없이 그녀를 에워쌌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깡패들의 어설픔 따위는 없었다. 오직 상대를 죽이기 위해 훈련된 자들의 냉혹한 효율성만이 존재했다. 드디어 얼굴을 보는군 유령. 한 사내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한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콘크리트 기둥과 차량들이 미로처럼 얽힌 주차장의 지형을 빠르게 스캔했다. 사방이 막힌 최악의 전장,
하지만 암살자에게는 어둠과 장애물 역시 무기가 될 수 있었다. 첫 번째 공격은 등 뒤에서 왔다. 칼날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를 듣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였다. 동시에 자신의 차문을 강하게 걷어찼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소의 문이 달려들던 다른 놈의 무릎을 박살냈다.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그것은 또 다른 공격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 뿐이었다. 총알이 소리 없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바닥을 굴러 주차된 다른 차 밑으로 몸을 숨겼다. 놈들은 능숙하게 포위망을 좁혀왔다. 숨막히는 긴장감 속 그녀는 깨진 사이드미러, 조각으로 적의 위치를 파악했다. 한 놈이 차 밑을 확인하기 위해 허리를 숙이는 순간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깨진 유리 조각으로 그의 발목 동맥을 그어버렸다. 하지만 그녀 역시 상처를 피할 수는 없었다. 다른 놈이 걷어찬 발길질에 옆구리를 강타당해 숨이 멎는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비틀거리면서도 손에 잡히는 타이어 렌치를 집어들고 휘둘렀다. 둔탁한 쇳소리와 함께 또 한 명의 머리가 터져나갔다. 이것은 제압이 아닌 생존을 위한 사투였다. 그녀의 입에서 거친 숨이 터져 나왔고 팔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마침내 마지막 남은 놈과 마주섰을 때 그녀는 더 이상 기술을 쓰지 않았다. 오직 상대를 죽이겠다는 순수한 사례만을 담아 그에게 달려들었다. 간신히 주차장을 빠져나왔을 때 그녀의 온몸은 상처투성이었다. 집으로도 지구대로도 돌아갈 수 없었다. 그녀의 신부는 이제 완전히 노출되었다. 그녀는 도시의 어딘가에 있을 허름한 모텔에 몸을 숨기고 상처를 치료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엉망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전보다 더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최강혁은 자신의 팀원 전원이 처참하게 당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는 분노하는 대신 차갑게 웃었다. 드디어 유령이 발톱을 드러냈군. 왕의 방역은 시작되었고 이제 사냥은 쌍방의 것이 되었다. 허름한 모텔방의 공기는 피 냄새와 소독약 냄새, 그리고 한서진의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이제 경찰의 보호도 신분의 위장도 없이 완벽한 유령이 되어 도시의 그림자 속에 숨어야 했다. 최강혁의 사냥개들은 맹렬하게 그녀의 흔적을 쫓고 있었다. 더 이상 태상그룹의 혈관을 자르는 식의 소극적인 복수로는 부족했다.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이 지독한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그녀는 뱀의 머리를 직접 노려야만 했다. 그녀는 위성 전화를 다시 들었다. 나다. 놈들이 나를 사냥하기 시작했다. 판을 바꿔야겠어. 이제 돈줄이나 비리 장부 따위는 필요 없다. 권태준의 심장을 가져와. 그의 과거, 그가 돈보다 더 필사적으로 지키는 비밀. 그의 모든 것을 세운 첫 번째 벽돌이자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약한 벽돌. 그걸 찾아내. 그녀의 요구는 더 이상 정보 수집이 아닌 적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에 가까웠다. 며칠 후 유령 정보원으로부터 단 하나의 암호화된 데이터 파일이 도착했다. 파일의 암호를 해제하자 수십 년간 잊혔던 과거의 망령이 모니터 위로 떠올랐다. 그것은 20년 전 작은 화학 공장에서 발생했던 대형 화재 사건 기록이었다. 당시 수십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사건은 노후된 설비로 인한 단순 안전사고로 종결되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파산 직전에 공장주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지른 불이라는 의혹. 그리고 당시 그 공장의 주인이 바로 젊은 시절의 권태준이었다. 태상그룹이라는 거대 제국의 시작은 수십 명의 억울한 노동자들의 시신을 태워 만든 잿더미 위에서였다. 한서진은 마우스를 스크롤하며 당시 사건 기록을 샅샅이 훑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모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아냈다. 수많은 의혹과 증거 불충분 사이에서 이 사건을 서둘러 단순 사고로 종결시킨 담당 검사. 그의 이름은 김영수였다. 김영수 의원. 현재 그는 재벌 개혁과 서민의 권익을 외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존경받는 삼선 국회의원이었다. 시민들은 그의 위선적인 미소에 열광했고 언론은 그를 정의의 파수꾼이라 칭송했다. 그 순간 한서진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권태준과 김영수는 단순한 조력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의 몸을 가진 쌍두사였다. 권태준이 돈으로 제국을 건설하면
김영수는 권력으로 그 제국을 지키는 성벽을 쌓았다. 한 명은 부패한 자본의 왕이었고 다른 한 명은 그 왕을 지키는 위선적인 법의 수호자였다. 20년 동안 그들은 그렇게 서로를 숙주 삼아 부산이라는 도시를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이것은 더 이상 동생을 지키기 위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도시의 심장부에 뿌리내린 거대한 암적인 존재를 도려내는 대수술이었다. 그녀는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김영수 의원의 인자한 얼굴을 차갑게 노려보았다. 사람들은 저 가면 뒤에 숨겨진 악마의 진짜 얼굴을 모르고 있었다. 권태준을 무너뜨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의 몰락은 그저 꼬리 자르기에 불과할 것이다. 이 뱀을 죽이기 위해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환하게 웃고 있는 저 머리를 직접 부셔야만 했다. 한서진의 눈빛이 전보다 더 차갑고 단단해졌다. 그녀는 이제 돈과 폭력뿐만 아니라 위선적인 권력과 대중의 맹목적인 믿음과도 싸워야 했다. 사냥의 목표가 바뀌었다. 김영수 의원. 대중의 신뢰라는 철갑을 두른 그를 직접 공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한서진은 전략을 수정했다. 뱀의 머리를 치기 전에 먼저 그 머리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몸통 권태준을 무력화시켜야 했다. 그녀는 권태준을 그의 요새 밖으로 끌어낼 미끼를 던졌다. 그녀는 유령 정보원을 통해 마지막 정보를 얻어냈다. 권태준이 수십 년간 축적한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보관하고 있는 스위스 은행의 메인 서버. 그녀는 그 서버에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침투한 것처럼 위장했다. 자신의 제국이 잿더미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린 권태준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 부산 외곽의 비밀 벙커에 있는 개인 서버에 접속해 보안키를 입력해야만 했다. 권태준은 의심 없이 미끼를 물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정계 경호팀과 함께 비밀 벙커로 향했다. 그 중에는 당연히 최강혁 이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삼엄한 경계를 뚫고 벙커의 두꺼운 강철 문이 닫히는 순간 모든 것이 변했다. 철컥. 문이 잠기는 소리와 함께 벙커 안의 모든 조명이 꺼졌다. 비상등이 켜지며 길고 섬뜩한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권태준과 경호원들이 당황하는 사이 어둠 속에서 한서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이미 며칠 전부터 이곳에 잠입해 모든 시스템을 장악한 상태였다. 이곳은 더 이상 권태준의 벙커가 아니었다. 그녀가 설계한 무덤이었다. 쥐새끼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군. 최강혁이 단검을 뽑아들며 말했다. 여기가 내년의 무덤이 될 거다. 여긴 이미 무덤이야, 너희 모두의. 한서진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벙커 천장에서 수십 개의 섬광탄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눈과 귀가 마비된 경호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한서진은 미리 착용한 특수곡을 덕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녀는 어둠과 혼돈 속을 유령처럼 누비며 경호원들을 하나씩 쓰러뜨렸다. 총을 든 자의 손목을 부러뜨리고 칼을 든 자의 목을 꺾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최강혁과 마주섰다. 주차장에서의 싸움과는 차원이 다른 두 전문가의 처절한 사투가 벌어졌다. 최강혁은 맹수처럼 달려들었고 한서진은 물처럼 그의 공격을 흘려보내며 급소를 노렸다. 마침내 그녀는 그의 어깨 관절을 탈골시키고 복부에 강력한 충격을 가해 그를 무력화시켰다. 이제 벙커 안에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권태준과 숨을 몰아쉬는 한서진만이 남았다. 그녀는 피 묻은 단검을 들고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끝났다, 권태준. 네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오늘 밤 끝장날 거야. 세상에 알려. 네가 저지른 짓, 그리고 김영수가 널 위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녀가 칼끝을 그의 목에 겨누는 순간 권태준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반응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공포에 질린 비명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허탈하고 미친 웃음이었다. 크아하, 크아하하, 김영수, 내가 그를 조종한다고 멍청한 년. 넌 처음부터 모든 걸 잘못 짚었어. 권태준은 증오와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며 실토했다. 나는 처음부터 김영수의 개였을 뿐이다. 20년 전 그가 나를 선택했고 내게 돈을 버는 법을 가르쳤지. 공장 화재도 태상그룹도 모든 것이 그놈의 머릿속에서 나온 계획이야.
나는 그저 그놈이 던져주는 뼈다귀를 받아먹으며 그의 재산을 불려주는 개에 불과했다고. 그의 절규는 충격적이었다. 내년은 왕을 잡은 게 아니야. 방금 막 주인이 버린 쓸모없어진 꼭두각시를 잡았을 뿐이라고. 그때 쓰러져 있던 최강혁이 피를 토하며 힘겹게 말했다. 회장님 말이 맞다. 내 충성심은 단 한 번도 이 남자에게 향한 적이 없어. 처음부터 김영수 의원님을 위한 것이었으니까. 한서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다. 그녀의 모든 계획은 권태준이라는 몸통을 잘라 김영수라는 머리를 고립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몸통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자신은 그저 뱀이 스스로 잘라내고 도망갈 수 있는 꼬리를 붙잡고 있었을 뿐이었다. 진짜 괴물은 여전히 가장 높은 곳에서 이 모든 것을 비웃으며 내려다보고 있었다. 권태준의 절규와 최강혁의 고백은 한서진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망치처럼 울렸다. 승리의 카타르시스는 없었다. 대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차가운 자각과 더 거대한 적을 마주했다는 절망감이 온몸을 덮쳐왔다. 그녀가 지금까지 상대한 것은 괴물이 아니라 괴물이 가지고 놀던 인형에 불과했다. 바로 그 순간 벙커의 스피커에서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너무나 평온하고 인자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는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다. 훌륭하군 은영. 아니 이제는 한서진 순경이라고 불러야 하나. 한서진의 온몸이 그대로 굳었다. 목소리의 주인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 김영수. 그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장면이 바뀌고 고풍스러운 한옥의 서재. 김영수 의원은 난을 치며 벼루에 먹을 갈고 있었다. 그의 주변은 고고한 선비의 향기로 가득했지만 그의 눈은 벽에 걸린 거대한 모니터를 향해 있었다. 모니터 속에는 벙커 안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자신을 노려보는 한서진의 모습이 생생하게 비치고 있었다. 그는 난초를 향해 짖는 것과 똑같은 부드러운 미소로 모니터 속의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이해의 시간이 좀 필요한가? 좋아. 친절히 설명해주지. 이 나라는 이 도시는 거대한 정원과 같아.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선 잡초를 뽑고 오물을 걸음으로 써야 하는 법이지. 권태준 회장은 나의 가장 유용한 오물이자 걸음이었어. 그가 더러운 짓으로 부를 축적하는 동안 나는 깨끗한 명분으로 권력을 쌓았지. 완벽한 공생관계 아닌가.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철학에 대한 한치의 의심도 없었다. 그는 스스로를 도시의 정원사 혹은 신이라고 믿고 있었다. 자네의 능력은 정말 탐나는군. 국가가 자네 같은 훌륭한 도구를 알아주지 못하고 버린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야. 하지만 나는 달라. 나는 명품의 가치를 알아보지. 그는 붓을 내려놓고 모니터 속 한서진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본론을 꺼냈다. 그의 제안은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하고 치명적이었다. 권태준은 이제 쓸모가 없어졌어. 마침 새로운 칼이 필요하던 참이었는데. 한서진 내게로 오게. 자네 동생의 생명 내가 보장하지. 자네가 상상도 못할 부와 권력을 주겠네. 자네가 할 일은 단 하나. 나의 새로운 최강혁이 되어 나의 정원을 더럽히는 새로운 벌레들을 치우는 일이야. 그것은 그녀가 가장 경멸했던 존재가 되라는 제안이었다. 또 다른 괴물을 위한 살인도구. 그의 말을 듣는 동안 한서진의 절망은 끓어오르는 증오로 변했다. 그녀는 권태준 같은 탐욕스러운 악당보다 정의와 선의의 가면을 쓰고 세상을 기만하는 김영수 같은 위선자를 더 경멸했다. 그녀는 대답 대신 벙커의 감시 카메라를 향해 자신의 모든 경멸과 사리를 담아 노려보았다. 김영수는 모니터를 통해 그녀의 대답을 읽었다. 그는 연극 배우처럼 안타깝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유감이군. 재능이 아까워. 그는 책상 위에 작은 버튼 하나를 눌렀다. 벙커 안에 요란한 경보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경찰이 5분 안에 도착할 걸세. 스피커에서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다. 이곳에서 발생한 총기 테러 사건에 대한 익명의 제보가 들어갔거든. 널브러진 시체들과 자네의 관계를 설명하기는 꽤 까다로울 거야. 잘 가게 한서진, 순경. 그는 완벽하게 그녀에게 덫을 씌웠다.
그녀를 사냥꾼에서 국가 전체에 쫓기는 도망자로 전락시킨 것이다. 한서진은 이를 악물었다. 경보음 사이로 멀리서 다가오는 경찰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제 그녀는 거대한 악뿐만 아니라 자신이 한때 몸담았던 시스템 전체와 싸워야 했다. 경찰 사이렌 소리는 거대한 도시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독처럼 그녀의 뒤를 쫓았다. 한서진은 더 이상 경찰이 아니었다. 국가 시스템이 규정한 테러리스트이자 도시 전체가 추격하는 도망자였다. 그녀는 하수구를 지나고 폐쇄된 지하철역을 가로지르며 도시의 가장 어둡고 축축한 밑바닥을 기었다. 한때 자신이 지켰던 도시의 거리가 이제는 거대한 감옥이자 사냥터가 되었다. 텔레비전이 놓인 허름한 여인숙 구석에서 그녀는 자신의 얼굴이 실린 뉴스를 보았다. 전직 경찰의 총기 난사, 테러 경찰 특공대 추격 중, 그리고 그 옆에는 비통한 표정으로 국가 안보를 역설하는 김영수 의원의 인터뷰가 이어졌다.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폭력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단호한 의지로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입니다. 그의 위선적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한서진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김영수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최강혁의 칼도 권태준의 돈도 아니었다. 바로 대중의 신뢰와 존경이라는 이름의 철옹성이었다. 그를 죽이거나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그것은 그를 순교자로 만들 뿐이다. 그를 무너뜨릴 유일한 방법은 그의 성스러운 가면을 대중 앞에서 갈갈이 찢어 그 안에 숨겨진 역겨운 악마의 맨얼굴을 만천해 공개하는 것이었다. 복수의 목표는 그의 목숨이 아닌 그의 명예와 위신,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어야 했다. 작전은 자살 행위에 가까웠다. 유령 정보원과의 연락은 끊겼고 그녀는 완벽히 혼자였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희망을 걸고 단 한 사람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그녀의 두 얼굴을 모두 보았고 부패한 시스템의 환멸을 느끼고 있을 유일한 사람, 그녀의 전 파트너 박상국 경사였다. 두 사람은 자정이 넘은 시각 인적이 끊긴 어선 선착장에서 만났다. 박상국의 얼굴은 고뇌와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경찰이었고 그녀는 수배자였다. 하지만 그의 직감은 그녀가 테러리스트가 아니라고, 이 모든 것 뒤에는 거대한 음모가 있다고 소리치고 있었다. 팀장님, 한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상과 탈진으로 쉬어 있었다. 저를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올 기회는 주셔야 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증거 권태준과 김영수의 20년간의 공생 관계가 담긴 자료를 요약해서 보여주었다. 박상욱의 눈이 충격으로 흔들렸다. 제가 하려는 일을 도와달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가 뛰어들 무대를 열어주십시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무모했다. 며칠 뒤 김영수 의원은 희귀병 아동을 돕기 위한 대규모 자선 행사의 메인 무대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었다. 행사는 전국에 생방송으로 중계된다. 태상그룹이 통제하는 언론이 편집하거나 막을 수 없는 완벽한 공개 심판의 장소였다. 그 방송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단 60초, 제게 필요한 시간은 그게 전부입니다. 박상욱은 깊은 고뇌에 빠졌다. 이것은 그의 경찰 인생 전부를 거는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는 조항일의 부패와 한서진의 절박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마침내 결심했다. 알겠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절대 다치지 마라. 네. 그날 이후 마지막 사냥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다. 박상국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행사장 보안 시스템과 방송국 송출 시스템의 설계도를 빼돌렸다. 한서진은 그 설계도 위에서 자신의 마지막 침투 경로를 그렸다. 도시 전체의 경찰력과 최강혁의 사냥개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자신을 찾고 있는 바로 그 심장부로 뛰어드는 계획이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자의 마지막 도박. 그것은 실패하면 죽음뿐인 외줄타기였다. 심판의 날. 부산 백스코 컨벤션 홀은 대한민국의 모든 부와 권력을 한자리에 모아놓은 듯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희귀병 아동 돕기 자선 행사의 밤. 하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는 도시 전체를 동원한 듯한 삼엄한 경비가 깔려 있었다.
행사장 반경 1km는 경찰 통제선이 쳐졌고 내부에는 최강혁이 이끄는 태상그룹의 사설 경호팀이 거미줄처럼 퍼져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행사의 주인공인 김영수 의원을 보호하는 동시에 어딘가에 숨어 있을 유령 한서진을 사냥하는 것이었다. 그 철통 같은 경비망을 뚫고 한서진은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연회장으로 음식을 나르는 케이터링 카트 밑에 몸을 숨겨 1차 검색대를 통과했고 박상욱 경사가 일부러 일으킨 작은 소동으로 경비 인력의 시선이 쏠린 틈을 타 환풍구를 통해 행사장 내부로 잠입했다. 수많은 카메라와 센서의 사각지대를 계산하며 움직이는 그녀의 모습은 한 마리 검은 고양이 같았다. 그녀의 최종 목적지는 무대가 아닌 건물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방송 통제실이었다. 박상욱이 건네준 설계도대로 그녀는 복잡한 배관과 전선들 사이를 지나 마침내 통제실 앞에 도착했다. 단 한 명의 엔지니어가 방송을 총괄하고 있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그의 등 뒤로 다가가 목의 급소를 눌러 단숨에 기절시켰다. 그리고 준비해온 작은 USB를 메인 송출 콘솔에 연결했다. 이제 그녀가 할 일은 단 하나. 괴물이 스스로 가장 높은 무대 위에 올라서는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잠시 후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김영수 의원의 기조 연설이 시작되었다. 그는 서민의 아픔을 보듬는 진심 어린 목소리, 약자를 위한 희생을 강조하는 겸손한 태도로 청중을 사로잡았다. 그의 연설이 절정에 달했을 때 사람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그를 향해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그는 완벽한 성인이자 이 시대의 양심처럼 보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한서진은 콘솔의 실행 버튼을 눌렀다. 김영수 의원의 인자한 얼굴을 비추던 행사장의 모든 대형 스크린과 전국으로 송출되던 생방송 화면이 일제히 검은색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위로 하얀 글씨가 떠올랐다. 20년 전 그날 밤 화학 공장의 진실, 곧이어 영상이 재생되었다. 당시 화재 사건의 미공개 현장 사진, 권태준 사장이 일부러 비상구를 잠갔다고, 증언하는 생존 노동자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거액의 보험금이 권태준의 유령 회사로 흘러 들어간 자금 내역이 차례로 화면을 채웠다. 청중들이 충격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증거가 공개되었다. 젊은 시절의 권태준과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신참 검사 김영수의 목소리가 담긴 비밀 통화 녹음 파일. 권태준 검사님 이대로 가다간 저 감방 갑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김영수 시끄럽고. 시체는 말이 없는 법이야. 권 사장. 이건 사고야. 알겠어. 미래를 위한.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작은 희생일 뿐이지. 대신 자네는 평생 나의 개가 되는 거야. 김영수의 서늘하고 야심에 찬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 60초 그녀가 약속받았던 시간이었다. 화면은 연단 위에서 사색이 된 채 굳어버린 현재의 김영수 의원을 다시 비췄다. 정적, 그리고 이어진 거대한 혼돈. 객석에서는 비명과 고성이 터져 나왔고 수백 명의 기자들이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무대 위로 몰려들었다. 김영수의 성스러운 가면은 산산조각 났다. 그의 얼굴에서 인자한 미소는 사라지고 모든 것을 잃은 자의 추악한 분노와 당혹감만이 남았다. 그는 무언가 소리치려 했지만 그 목소리는 대중의 분노에 찬 함성에 그대로 묻혀버렸다. 최강혁이 그를 구하기 위해 달려들었지만 이미 늦었다. 심판은 끝났다. 텅 빈 방송 통제실 한서진은 모니터를 통해 아수라장이 된 행사장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복수는 성공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희열 대신 차가운 잿더미 같은 공허함만이 남았다. 도시 전체가 들끓었다. 김영수 의원의 추악한 민낯은 심판의 날이라 불리며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위선과 신뢰의 제국은 단 하루 만에 잿더미로 변했다. 검찰은 특별 수사팀을 꾸렸고 태상그룹과 관련된 모든 인물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권태준과 최강혁은 이미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하며 이 희대의 사기극을 조명했고
대중은 분노하고 열광했다. 모든 것이 그녀가 계획한 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한서진은 그 모든 혼돈을 도시에서 가장 높은 빌딩의 옥상에서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래에서는 수많은 사이렌 소리가 뒤엉켜 울렸지만 바람 소리가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이곳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복수는 끝났다. 괴물들은 모두 심판대 위에 올랐다. 뜨거운 분노가 지나간 그녀의 가슴 속에는 그러나 시원한 해방감 대신 광활한 우주 같은 공허함만이 남았다. 그녀는 동생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평범한 한서진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 암살자 은영을 깨웠다. 하지만 괴물을 잡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된 대가는 혹독했다. 이제 괴물들은 사라졌지만 그녀 자신도 더 이상 인간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었다. 경찰 한서진은 테러리스트 수배자가 되었고 암살자 은영은 더 이상 싸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이쪽에도 저쪽에도 속하지 못한 채 경계에 홀로 남겨졌다. 여기 있을 줄 알았어.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박상욱 경사가 서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총을 겨누지 않았다. 대신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건넸다. 세상이 뒤집혔다. 사람들은 너를 다크 히어로라고 부르더군. 김영수라는 거대한 악을 무너뜨린 이름 없는 영웅이라고.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가장 중요한 소식을 전했다. 그리고 내 동생 서준이 수술받게 됐다. 네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성금을 모았어. 병원에서도 특별 지원을 약속했고. 이제 안전해. 동생이 안전하다. 그녀의 전쟁이 시작된 이유이자 그녀가 버텨온 유일한 목적. 그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그런데 왜일까? 기쁨보다 먼저 눈물이 흘러내렸다. 안도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이제 어쩔 생각이야. 박상욱의 조심스러운 질문이 바람을 타고 날아와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한서진은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피냄새가 희미하게 배어있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다. 이 손으로 국밥을 먹었고 이 손으로 사과를 깎았으며 이 손으로 사람의 뼈를 부수고 목숨을 빼앗았다. 한서진은 그녀가 꿈꾸었던 허상이었고 은영은 그녀가 사용했던 도구였다. 이제 그 둘 사이에서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내가 길을 하나 알아봐 줄 수 있다. 아무도 모르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다른 나라로 가는 길. 새로운 신분으로 모든 걸 잊고 새로 시작하는 거야. 박상욱이 제안했다. 그것은 도망자의 길이자 어쩌면 유일한 구원의 길일지도 몰랐다. 새로 시작하는 삶. 하지만 과거의 피를 닦아낸다고 해서 그 흔적까지 사라질 수 있을까? 괴물을 사냥했던 기억을 안고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한서진은 대답 대신 수많은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는 도시를 그저 멍하니 내려다볼 뿐이었다. 복수의 대가는 승리가 아니라 길을 잃어버린 자신의 영혼이었다. 새로운 삶. 박상욱 경사의 제안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발견한 유일한 탈출구처럼 달콤했다. 모든 것을 잊고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 은영의 과거도 한서진의 실패도 모두 지워버릴 수 있는 기회. 그녀는 잠시 그 가능성을 상상했다. 이름 없는 해변의 작은 마을 평범한 이웃들, 그리고 매일 밤 악몽 없이 잠들 수 있는 삶. 어쩌면 그것이 그녀가 받아야 할 보상일지도 몰랐다. 그녀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고뇌하던 바로 그 순간 박 경사의 허리춤에 달린 무정의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코드 제로 코드. 제로 전 순찰차 응답하라. 시티은행 앞 인질 강도 사건 발생. 범인 여성 인질 붙잡고 경찰과 대치 중 실탄 발포 반복한다. 실탄 발포. 박상국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가 바라보는 도시의 아래쪽 멀지 않은 곳에서 총성과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의 의무가 그를 부르고 있었다. 나는 가봐야 한다. 그는 한서진을 향해 미안하고 복잡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배편은 내일 밤 11시야. 그 전까지 결정해. 그는 옥상 문을 향해 달려갔다. 홀로 남은 한서진은 도시의 상처처럼 번져가는 혼돈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이제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곧 이 도시를 떠날 사람이었다. 도망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차마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옥상에서는 현장의 상황이 손바닥처럼 내려다 보였다. 은행 현금 인출기 부스, 안마약에 취한 듯 보이는 남자가 깨진 유리 조각으로 젊은 여성의 목을 위협하고 있었다. 경찰들은 섣불리 접근하지 못한 채 방어선만 구축하고 있었다. 저격수는 위치를 잡지 못했고 협상 전문가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시간은 범인의 편이었다. 대어 이상 내 싸움이 아니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전장에서 익힌 그녀의 눈은 본능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범인의 사각지대 경찰 저격수의 최적 위치 인지를 구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침투 경로. 머릿속에서 수십 개의 시뮬레이션이 그려졌다, 지워졌다. 복수를 위해 사용했던 그 차가운 분석력이 지금은 눈앞에 무고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작동하고 있었다. 그때 범인이 여성의 목에 유리 조각을 더 깊게 박아 넣었다. 여성의 입에서 공포에 질린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 비명은 한서진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은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암살자 은영의 과거로부터는 도망칠 수 있어도 사람을 지키고 싶었던 경찰 한서진의 마음으로부터는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이 그녀의 본질이었다. 그녀는 옥상 난간에서 뛰어내렸다. 비상계단을 미친 듯이 질주하며 박 경사의 무정의를 통해 들었던 채널로 소리쳤다. 박산국 팀장님, 접니다. 한서진 너 지금 어디야? 설명할 시간 없습니다. 3분 뒤 범인의 동쪽 시선을 끌어주십시오. 단 10초면 됩니다. 그녀는 경찰의 방어선을 유령처럼 뚫고 건물의 그림자를 이용해 범인의 등 뒤로 접근했다. 약속된 3분 뒤 동쪽에서 경찰차의 확성기 소리가 요란하게 터져 나왔다. 범인의 고개가 그쪽으로 돌아가는 찰나의 순간 한서진은 소리 없이 그의 등 뒤로 접근해 목의 경동맥을 정확하게 눌렀다. 범인은 컥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인질은 안전하게 구출되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경찰들이 그녀를 둘러쌌다. 수십 개의 총구가 그녀를 향해 있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무기를 들지도 않았다. 그저 두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도망자의 길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박상욱 경사가 착잡한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와 수갑을 채웠다. 철컥하고 차가운 금속성이 울리는 순간 이상하게도 한서진의 마음은 평온해졌다. 길고 길었던 어둠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나아갈 길을 선택한 것이었다. 한서진의 재판은 세기의 재판이라 불리며 대한민국 전체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법정은 연일 기자들과 방청객으로 가득 찼고 그녀의 모든 행동과 발언은 실시간으로 대중에게 중계되었다. 검찰은 그녀에게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죄목을 들이밀었다. 특수폭행 총기, 불법 소지, 공무원 사칭 도주. 법의 잣대로만 본다면 그녀는 명백한 중범죄자였다. 하지만 법정 밖의 여론은 정반대였다.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그녀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했다. 그녀가 구해줬던 국밥집 할머니와 은행 인질은 법정에 나와 눈물로 그녀의 선행을 증언했다. 파트너였던 박상욱 경사는 자신이 목격했던 부패 경찰 조항일의 만행과 거대한 권력 앞에서 무력했던 경찰 조직의 현실을 고발했다. 재판은 한 개인의 죄를 묻는 자리를 넘어 썩어빠진 시스템 자체를 심판하는 무대가 되어가고 있었다. 사법부는 딜레마에 빠졌다. 그녀에게 중형을 선고한다면 스스로의 무능과 부패를 인정하고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었다. 그녀를 풀어준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었다. 마침내 한서진이 증인석에 섰다. 그녀는 변명하거나 자신을 영웅으로 포장하지 않았다. 그저 담담한 목소리로 해운대의 작은 국밥집에서 시작되어 대한민국을 뒤흔든 거대한 악의 실체와 마주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 마지막으로 검사가 그녀에게 물었다. 피고인 한서진. 피고인은 지금껏 저지른 모든 불법적인 폭력 행위가 사회 정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까? 스스로를 법 위의 심판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한서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방청석과 재판부를 차례로 둘러본 뒤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군인으로 국가의 적을 제거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찰로서 시민을 보호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주한 진짜 적은 국가와 시민을 안에서부터 갉아먹고 있는 암적인 존재였습니다. 시스템이 스스로 치료하기를 포기한 그 암을 저는 제가 훈련받은 방식대로 도려냈을 뿐입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저는 판사도 법도 아닙니다. 괴물과 싸우기 위해 저 또한 괴물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법을 제 손으로 어겼습니다. 저는 그 죗값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판장님께 이것 하나만은 묻고 싶습니다. 법이 괴물의 방패가 되어버린 세상에서 힘없는 시민들은 누가 지켜줘야 합니까? 그녀의 마지막 말은 법정 전체를 울렸다. 그것은 자비를 구하는 변명이 아니라 시대의 양심을 향한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며칠 후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장은 그녀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20년간 지속된 거대 부패를 청산하고 사회에 기여한 점 등 정상 참작의 여지가 지극히 크다는 이례적인 판결 이유를 덧붙였다. 그녀에게 내려진 형량은 징역 5년, 하지만 그중 4년은 집행을 유예하고 1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었다. 법이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관용이자 그녀의 행위에 대한 상징적인 면죄부였다. 한서진은 수갑이 풀린 채 법정을 걸어 나왔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녀는 방청석 한쪽에서 자신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동생 서준을 발견했다. 동생은 울고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누나에 대한 원망이 아닌 자랑스러움과 안도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났음을 실감했다. 그녀는 더 이상 유령도 도망자도 아니었다.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고 그 죗값을 당당히 받아들인 한 인간 한서진이었다. 1년 후 모든 소음이 멎은 듯한 강원도의 작은 해변 마을. 한서진은 낡은 어촌 강당에서 아이들에게 호신술을 가르치고 있었다. 보육권 아이들과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 세상에 가장 약하고 상처받은 아이들을 위한 그녀만의 사회봉사였다. 더 이상 경찰 제복도 암살자의 검은 옷도 입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회색 운동복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날카롭고 정교했다. 사람을 죽이던 그 기술은 이제 아이들에게 자신을 지키는 법과 스스로 일어서는 용기를 가르치는 도구가 되어 있었다. 가장 중요한 건 눈이야. 절대 상대방의 눈을 피하지 마. 네가 두렵지 않다는 걸, 너는 약하지 않다는 걸 눈으로 먼저 말해야 해. 그녀는 한때 세상이 두려워 고개도 들지 못했던 작은 여자아이의 턱을 부드럽게 들어 올려주며 말했다. 아이의 눈동자의 작은 용기에 불씨가 피어나는 것을 보며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복수가 끝난 후 느꼈던 공허함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땀 냄새 속에서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파괴하는 법을 잊고 다시 무언가를 지키고 만들어가는 법을 배우는 중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강당 밖으로 나서자 익숙한 인형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복을 입은 박상국 경사였다. 그는 이제 경위로 승진해 있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두유 2개가 들려 있었다. 이제 사회봉사도 거의 끝나가네. 앞으로는 어쩔 생각이야? 두 사람은 방파제에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글쎄요, 그냥 이렇게 지내고 싶어요. 한서진이 평온하게 대답했다. 박상욱은 잠시 머뭇거리다 본론을 꺼냈다. 사실 복귀하라는 제안이 있었어. 경찰청에서 자네를 주축으로 한 새로운 팀을 만들고 싶어 해. 법의 테두리 밖에서 암약하는 김영수 같은 거악들을 상대할 독립적인 특별수사팀. 자네라면 최고의 팀장이 될 거라고. 그것은 그녀에게 주어질 수 있는 최고의 명예이자 그녀의 능력을 합법적으로 펼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다. 하지만 한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제 전쟁은 끝났습니다, 팀장님. 그녀는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뛰어노는 모습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저는 제 인생의 절반을 무언가를 파괴하는 법을 배우며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절반은 무언가를 지키고 만들어가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그녀는 박상욱을 돌아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진짜 강한 것은 괴물을 사냥하는 영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저 같은 괴물이 필요 없을 만큼 모두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한 세상을 만드는 것. 이제부터는 그걸 해보고 싶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박상욱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가 자신만의 답을, 자신만의 구원을 찾았음을 알 수 있었다. 해질녘 붉은 노을이 바다와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한서진은 다시 아이들에게로 돌아갔다.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주고 우는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녀는 사냥꾼이었고 암살자였으며 복수자였다. 하지만 그 모든 이름의 끝에서 그녀는 마침내 상처받은 작은 것들을 지키는 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다른 이의 상처를 보듬어 줌으로써 비로소 자신의 깊은 상처 또한 치유되기 시작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감동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